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사연을 다루는 살다 보면 인생사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아내. 하지만 그 믿음을 배신한 남편은 결국 불명예와 외면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배신이 불러온 파장과 끝내 삶을 일으켜 세운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신참 교사로 아직 많이 서툴었고 그는 연륜이 묻어나는 조용히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선배였죠. 하루는 제가 학부모 상담을 마치고 울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학부모였거든요. 그런 저를 조용히 교무실 뒤로 데려가 말없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던 그 사람.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신 교실 뒷정리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고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며 걷던 그 골목길에서 그는 말했죠. 내가 평생 지켜줄게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든 당신 혼자 힘들게 두지 않을게요. 그 사람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믿었어요. 그 다정함과 책임감 있는 말투를. 결혼식 날 축가가 끝나고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 치던 순간에도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죠. 사랑해. 언제까지나 내가 지켜줄게. 그때 나는 그 사람을 믿었고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이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함께 교직 생활을 이어가며 알뜰하게 살아갔고 큰 다툼 한 번 없이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가정만은 내가 지켜내자. 그래서 승진은 포기했고 바쁜 남편 대신 두 아이를 정성껏 키우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했고 아이들 역시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부러워했습니다. 진짜 이상적인 가정이다. 남편도 능력 있고 자식들도 잘 컸고 부인도 참 인품이 좋다. 저희 가족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명문대에 다니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중이었고 남편은 한 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부동산 투자도 알차게 해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 우리가 사는 집 외에 수익용으로 하나 더. 퇴직금과 연금까지 합치면 노후는 걱정 없는 상태였습니다.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부족하더라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정적인 중년을 맞이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학교에 새로운 인물이 발령났습니다. 이혼한 경력이 있는 젊은 보건교사였습니다. 겉으로는 얌전하고 친절했지만 동료 교사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독 남자 교사들이 몸이 좀 안 좋다며 보건실에 들르면 그녀는 꼭 손을 잡거나 등을 쓸어주거나 너무 가까이 앉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리던 말이 점점 불편한 진담처럼 번져갔습니다. 어느 교사는 허벅지를 살짝 건드렸다는 말도 했고 또 다른 교사는 그 여자가 자기 손을 한참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부남이었고 사적인 관계로 엮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며 조심하면서도 별일 없이 넘어갔던 겁니다. 문제는 내 남편이 그 여자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미는 그런 유순한 성격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렸죠. 누군가 부탁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보건교사가 적응 못하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무슨 일이든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스타일이었죠.
그녀는 처음엔 남편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집이 언덕이라 혼자 짐 들고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녁에 집에 갈 때 같이 좀 걸어가도 될까요? 요즘 혼자 걷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그 말들은 얼핏 보면 도움 요청처럼 들리지만 사실 듣는 이가 죄책감을 갖고 도와주게 만드는 말투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몇 번 거절했지만 이내 짐을 들어주고 같이 걸어주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땐 남편이 늘 그렇듯 누군가 도와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있었습니다. 남편의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고 눈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 제가 물으면 학교에 일이 많아서 그래. 요즘 상담 많잖아. 늘 짧고 건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혼자 외출하는 일이 늘었고 같이 장 보러 가자는 제 말에 오늘은 좀 쉬고 싶어 피곤해. 라며 미적지근하게 말하곤 혼자 외출하던 날도 많았습니다. 전화기에 비밀번호를 걸었으며 통화 중일 때 방에 들어서면 황급히 끊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야, 그냥 교감이랑 업무 얘기 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은 주머니로 쏙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남편 학교에서 열리는 교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교육청 소속이었기에 연수 대상이었고 겸사겸사 오랜만에 남편 학교 근무 중인 절친한 동료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 보인다. 그러게, 우리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냐? 우린 연수 시작 전 교무실 구석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애는 이제 졸업반인데 쌤네 집은 둘 다 대학 갔다며. 응,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어. 교장쌤은 여전하지? 뭐 그런 편이지. 요즘 좀 늦게 들어오긴 해. 내가 슬쩍 떠보듯 말하자 미영이가 컵을 내려놓고 살짝 눈치를 보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새 좀 말이 많아. 자세히는 모르는데 뭔데? 지난 학기에 새로운 보건교사가 말이 많아. 솔직히 말해서 좀 흘리고 다닌다는 얘기 많아. 특히 남자 교사들한테. 정말? 응. 누구 감기 걸려서 약 받으러 갔다가 이상한 눈빛 받았다느니, 다리 살짝 건드렸다느니 그런 소문 많더라. 아휴, 진짜야? 몰라, 나도 들은 얘기니까. 근데 있잖아, 너희 교장쌤 아니? 내 남편도 워낙 사람 좋잖아. 응, 그렇지. 아무튼 단속 잘해, 얘. 요즘은 다들 중년에도 바람 많이 피우는 세상이야. 미영이는 웃으며 넘기듯 말했지만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잔잔한 물결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돌아서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우리 남편에게도 다가갔을까?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래, 나 먼저 갈게. 연수는 핑계였고 난 뭔가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조용히 건물 뒤편을 돌았습니다. 정문 쪽은 시끄럽고 붐볐기에 평소 남편이 종종 사용하는 교사 전용 주차장 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보건교사가 남편에게 다정하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그것을 받았죠. 보건교사는 남편의 팔에 손을 가볍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감사했어요. 아무도 그렇게까지 안 해주는데. 내가 말했잖아. 혼자 힘들게 안 둔다고. 겉보기엔 별일 아닌 대화였지만 그 웃음, 그 눈빛, 나는 분명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하던 그날, 수줍지만 깊은 애정을 담은 그 표정. 지금 그 얼굴을 그 사람이 다른 여자 앞에서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한순간에 뒤섞인 것처럼 눈앞의 장면과 오래된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그의 두 눈은 지금 분명히 그녀를 향해 따뜻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 뒤에서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남편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표정은 숨을 곳 없는 사람의 당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긴 왜 왔어?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연수가 있어서.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아득해져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아직 업무 시간이야. 집에서 봐. 그 말은 나를 내쫓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보건교사는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그러나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오히려 나를 빤히 응시했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차로 갔는지, 어떻게 시동을 걸고 집까지 운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온몸이 마비된 듯 마음은 답답하게 꽉 차 있었지만 머릿속이 텅 빈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만히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 정말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가방을 뒤져볼까, 핸드폰을 열어볼까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차의 블랙박스. 그 순간 나는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 봐야 할까 생각하는데 문득 떠오른 날이 있었어요. 남편이 업무상 장례식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그날이요. 그날 남편이 제 차를 타고 갔었어요. 허겁지겁 스크롤을 내려 그날의 영상을 찾았습니다. 영상 속 남편의 차가 병원 근처 골목길에 조용히 멈췄어요.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보건교사가 먼저 내렸죠. 잠시 뒤 남편도 운전석에서 내려 그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살짝 손을 내밀었어요. 뭔가를 건네는 듯한 동작이었지만 아니었어요. 손끝이 허공에 머물렀고 남편은 그 손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주변을 힐끔 둘러본 뒤 정말 아주 살짝 남편의 손끝이 보건교사의 손등을 스치는 정도로 쓸어올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건 단순한 동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익숙한 듯 경계하는 듯한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들의 동작이었죠. 둘은 그 상태로 차 뒤편에 잠시 가려져 섰습니다. 멀리서 찍힌 영상이라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미묘한 거리와 그 몇 초의 정적이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다시 봐도 볼수록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건 그냥 친한 동료 사이 행동이 아니야. 이건 감정이 있는 사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차 안에서 어떤 말을 나눴는지, 무슨 눈빛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딱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자. 더는 내 감정만으로 휘둘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서 감춘 시간들, 그 시간의 진짜 얼굴을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며칠을 망설였어요. 설마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언젠간 이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카메라를 설치하죠? 드라마에선 많이 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니 도무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때 며칠 전 동료 교사들과 나눴던 대화가 문득 떠올랐어요. 학부모 민원 이야기로 한창이던 날이었죠. 요즘엔 녹음기 없으면 교직 못한다니까. 나도 볼펜형 카메라 샀어. 애가 교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서 증거 있어야 하더라. 진짜 무서운 세상이야. 누가 누굴 믿냐. 그때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정으론 안 되는 세상. 증거가 있어야 말이 되는 세상. 나는 그날 저녁 볼펜형 카메라를 하나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조용히 도착한 작은 상자를 손에 쥐고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차키를 챙겼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고 운전석 앞쪽 컵홀더 틈에 그 작은 카메라를 고정시켰어요. 겉보기엔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차 문을 닫고 올라오는 길, 내 발걸음은 묘하게 떨렸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나는 이제 그 사람이나 몰래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더는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걸요. 나는 평소처럼 살아보려 애썼어요. 아이와 웃고 남편과 식사하고 잠들기 전엔 책도 펼쳐보며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속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가방을 내려놓는 그 손짓 하나까지도 눈여겨보게 되더군요. 오늘 아니겠지. 매일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도 진심으로 그런 날이 오지 않길 바랐어요. 하지만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차라리 알아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보내던 며칠, 남편이 말했어요. 나 잠깐 산책 좀 다녀올게. 늘 그랬듯 말끝엔 덧붙였습니다. 학교 일 좀 보고 올 수도 있어. 그 순간 내 심장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속으로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긴장이 몰려왔어요. 그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나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가 그가 타고 간 차가 서서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점점 조여왔어요. 오늘이구나. 드디어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조심스레 주차장으로 내려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손바닥만한 그 기계를 쥔 손이 식은땀으로 미끄러질 만큼 떨렸습니다. 숨죽인 채 컴퓨터에 연결하고 녹화 파일을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죠. 첫 화면. 남편이 조수석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곧 보건교사가 환하게 웃으며 탑승합니다. 추웠지? 많이 기다렸어? 아니요. 선생님 차만 타면 따뜻해서 좋아요. 자기는 늘 말을 그렇게 하더라. 사람 설레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웃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지만 계기판 불빛과 외부 조명 때문에 두 사람의 실루엣은 충분히 보였어요. 사모님은 모르시죠? 보건교사가 물었고 남편은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설마 하겠지. 아직은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자주 만나도.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고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괜찮아.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그리고는 짧게 웃으며 한 박자 쉬고 덧붙였죠. 나는 너 없으면 진짜 못 살겠어. 하루라도 얼굴 못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 학교든 집이든 계속 네 생각만 나. 그 말과 함께 남편은 운전석에서 몸을 기울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놓지 않았고 곧 이어 고개를 남편 어깨에 기대더군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선생님이랑 이렇게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해요. 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남편의 허벅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무릎 근처를 스치듯 가볍게 올랐고 무릎 위를 지나 넓적다리 안쪽 가까이까지 남편은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더니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동작은 익숙했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작게 웃으며 입꼬리를 올린 채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 참 예쁘네. 물론 더 예쁜 건 따로 있지만. 그녀는 입을 가리고 웃었고 남편은 조수석에 앉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볼을 살짝 터치했어요. 그녀는 그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 눈을 살며시 감았죠. 남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광대를 따라 천천히 입술 옆 라인을 슬며시 훑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얼굴은 참 보면 볼수록 문제야. 그 말에 그녀는 웃었고 남편은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말없이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은밀해서 나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굳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마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걸까? 손끝이 저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웃고 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을 키우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함께 불고 인생의 절반을 넘게 함께한 남자라는 사실이요. 그날 이후 나는 영상을 다시는 재생하지 않았어요. 이미 머릿속에 각인된 장면은 눈을 감아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떠올랐으니까요. 마음속에 엉켜있는 말이 수천 마디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그에게도 나는 아무 일 없는 듯 그 사람의 와이프 역할을 계속했어요.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이따금 아이들과 저녁을 먹을 때면 딸아이가 말하곤 했어요. 우리 아빠 진짜 멋있어. 그 시절 아빠들 다 무뚝뚝했는데 우리 아빠만은 정말 다정했어. 비 오는 날이면 나한텐 물 한 방울 안 튀게 하려고 얼마나 꼭 안아줬는지 몰라. 아빠 한쪽 어깨는 다 젖었으면서. 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난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이었나? 마트에서 카트를 밀다가 어떤 여자애랑 부딪혔는데 내가 괜히 짜증내니까 아빠가 나 데리고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혼냈잖아요. 여자는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말로 이해시키는 거다.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 말 듣고 엄청 창피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 덕분에 내가 좀 다르게 자란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물컵만 바라봤어요. 아빠가 남들한테는 말 잘 안 하는데 나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 해줬어요. 엄마한테도 진짜 잘하고 우리 집 보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웃는 척하며 물을 따랐어요. 손이 떨렸고 물이 컵 가장자리를 넘칠 뻔했죠. 아들마저도 이상적인 아버지를 그렇게도 믿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바스러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그 사람을 빼면, 아니, 겉보기엔 아무 흠도 없는 가족이었죠. 그래서 참았어요. 아이들에게 이 환상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모두가 웃을 수 있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삼키기 힘들고 밤에 잠을 자도 온몸이 쑤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볼이 쏙 들어가고 뺨이 꺼져 있는 내가 낯설었습니다. 정기검진 날짜가 다가왔을 때 괜히 귀찮다고 넘길까 하다가 애들도 다 컸는데 건강 챙기자는 생각으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결과지를 본 순간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큰 병원 가보셔야겠습니다. 정밀검사 더 해봐야 하겠지만 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고 나왔을 때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어요.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버텼을까? 이혼을 결심한 건 그날 밤 약을 먹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는 걸 본 순간이었어요. 보건교사 이름 앞에는 작은 하트 모양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고 알림창엔 오늘도 고마웠어요. 벌써 보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봐요. 라는 문자가 떠 있었어요.
그 순간 그가 나를 지운 시간만큼 나도 그를 지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오늘은 둘이서 조용히. 남편은 TV를 켜려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얘기? 또 무슨 얘기야? 기억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내가 새벽에 추워서 벌벌 떨었더니 당신이 이불 2개 다 덮어주고 자기 옷까지 벗어서 나 덮어줬잖아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비꼬듯 웃으며 말했죠. 생각 안 나. 갑자기 왜 그런 옛날 얘기를. 그때 당신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땐 내가 당신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같았거든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왜 꺼내는 거야? 목소리엔 피곤함과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 다시는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아직 그런 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그건 좀 의외였어요. 물론 그 대상이 내가 아니었다는 게 좀 아프긴 했죠. 그 말에 남편은 순간 저를 바라봤어요. 당황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지만 눈빛 한켠에 분명히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입술을 한번 축이고 조심스레 묻는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아무 말로도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곧 답이라는 걸요. 저는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요. 내 인생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이 뭔지 하나하나 정리하느라. 그냥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 웃음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이혼합시다. 이미 필요한 정보는 다 갖고 있어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지냈는지도요. 그 말에 남편이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었고 눈이 살짝 흔들렸죠. 나를 감시했단 거야? 감시라기보단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본 게 맞는지.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에요. 나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키려고 했어요. 당신도 우리 가족도. 그런데 그 손을 먼저 놓은 건 당신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잠시 후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말이야. 운명 앞에서 누가 끝까지 이성적일 수 있어. 나도 그냥 사람일 뿐이야. 운명. 그거 책임질 용기 없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운명 따지며 가슴이 어쩌니, 사랑이 어쩌니 했을 때 아이들 생각해서 참았어요. 이 집, 이 가족 무너질까봐. 근데 이제는 그 아이들도 다 컸고 나는 병에 걸렸어요. 남편이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엔 놀람이 섞여 있었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려는 듯 보였습니다. 나 암이에요. 조용히 퍼지고 있었더라고요.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이제 좀 살고 싶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저로. 나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얼굴로 담담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래요. 내가 이렇게 된 마당에 남은 인생이라도 저한테 쓰고 싶어요. 남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은 미안함을 내비칠 줄 알았더니 끝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식탁에 앉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너무 멀리까지 가버리면 눈물조차 사치가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몇 분쯤 지났을까요? 방 안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의 감정은 분명했어요. 연주야. 응, 나야.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살짝 뻐근해졌습니다. 이제는 이름조차 그렇게 쉽게 부르는구나 싶었죠. 응. 이제 거의 다 됐어. 생각보다 더 빨리 가능할지도 몰라. 알잖아. 나도 자기랑 계속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 말끝을 흐리는 어조 속에서도 들뜨는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따뜻한 목소리인데 지금은 참 낯설었어요. 곧 진짜 우리 운명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남편이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 불을 끄고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전화를 마치고 나올 즈음엔 이미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우리 가족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이었죠. 그날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긴 진료 끝에 몸은 녹아내릴 듯 피곤했지만 집에 들어서니 아이들 앞에선 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죠. 딸은 그런 제 표정을 늘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나 봐요. 엄마, 요즘 어디 자주 가는 거야? 병원? 무슨 검사했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더는 감출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제 당혹감을 읽었는지 딸아이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는 그날 아이들을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혔어요. 딸은 무언가 예감한 듯 긴장한 얼굴이었고 아들은 괜히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내 표정을 보고 곧 말없이 입을 다물었죠.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엄마가 요즘 병원에 다니는 건 그냥 검진 때문이 아니야. 순간 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도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제 말에 집중했죠. 위암이래. 근데 걱정하지 마.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래. 내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들의 눈엔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진짜 괜찮은 거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언제부터 그랬어? 아들이 조심스레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확진받았어. 이제 막 치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알고 계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응, 알고 계셔. 다행히 수술만 잘 받으면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딸은 잠시 멈칫하다가 살짝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는 전혀 그런 내색 없었는데. 그 말에 내 손이 살짝 떨렸어요. 딸은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요즘 아빠 오히려 기분 좋아 보였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내 가슴 어딘가를 콕 찔렀죠. 조용히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어딘가 자꾸만 떨려 내려앉았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나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진 파업으로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상이 부족하다고 의료진 스케줄이 맞지 않는다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실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몸 안의 아픈 것들을 도려내는 날, 그와 함께 내 마음속에서 썩어버린 감정도.
같이 잘라내고 싶었거든요. 그날을 넘기면 나는 이제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이 관계도 내 지난 삶도 모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다시 멀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절망스러웠어요. 세상이 날 미워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거울 속 나는 내가 맞나? 싶게 보리 속 들어가고 눈 밑은 짙게 그늘져 있었는데 반대로 그 사람은 얼굴이 한층 더 밝아졌더군요. 나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점점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이 모든 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이었나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는 아침부터 어딘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식탁을 정리하던 내 손등을 조용히 바라보는 그 눈빛이 왠지 낯설었죠. 무언가를 꾹 눌러 담은 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칠 뒤 늦은 밤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딸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제 손등을 쓰다듬다가 한참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엄마,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랑 요즘 사이 괜찮아? 나는 책을 덮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아이의 눈이었죠. 그걸 왜 물어보니? 애써 담담히 묻자 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리고 사실은 아이의 말끝을 흐렸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혹시 뭘 본 게 있는 거야?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방에서 포스트잇 한 장을 꺼내 건넸어요. 좌석 틈 사이에 끼어 있었어. 뭔지 모르고 그냥 펼쳐봤는데 그 안엔 짧고도 익숙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하루 종일 웃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 사랑. 나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죠. 언제부터 눈치챘어?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엄마가 너무 말이 없고 혼자 병원 다니는 거 보면서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구나 싶었어.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딸의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조용히 딸아이를 끌어안았죠. 며칠 동안 딸아이는 말을 아꼈어요. 그저 내가 부엌에 있을 때 조용히 설거지를 도와주고 말동무를 해주며 내 곁에 있어줬죠. 아들은 늘 그렇듯 무뚝뚝했지만 자꾸만 내 눈치를 살피는 걸 보면 그 아이 역시 뭔가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늦은 저녁 거실에 셋이 모여 있었어요. 나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이제는 아이들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이제 말해줘요. 정확히 무슨 일이에요? 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실 아빠와 나는 이혼할 거야. 딸아이는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아들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아빠에겐 다른 사람이 있어. 그걸 내가 우연히 알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했어. 거실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울부짖듯 말했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엄마가 아픈 것도 알면서 그런 짓을 해?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곧장 그에게 달려갔고 눈물로 외쳤어요. 아빠, 진짜야? 진짜 보건교사랑 그런 사이야? 남편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작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딸은 비명을 지르듯 말했어요. 엄마가 암이래. 병원 다니는 거 알면서 그런 짓을 했어? 아들까지 나섰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다 거짓이었어요? 가족이 먼저다. 남자는 책임져야 한다. 그거 다 뭐였냐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싸늘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한텐 미안하다. 이제 너희도 다 컸으니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
아빠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건 아빠 인생의 결정이야. 이제는 나도 내 삶 좀 살고 싶다. 아빠는 그저 조금 늦게 진짜 마음 가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야. 나중에 너희도 사랑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그렇다고 아빠가 너희 키운 세월 그거 가볍게 말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위해 진짜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왔어.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용납 못해. 이건 그냥 아빠의 개인적인 일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 거실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울컥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터뜨렸습니다. 개인적인 일? 엄마가 병원 다니는 거 못 봤어? 혼자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그게 아빠한텐 개인적인 일이야?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딸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들이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쥔 채 말했습니다. 엄마랑 우리들을 배신해놓고 지금 와서 내 삶 좀 살겠다고? 아들은 주저앉듯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장난감이야? 필요할 땐 가족이고 지금은 뭐야 사랑 찾는 남자? 아들의 말에 남편은 눈을 질끈 감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실망했겠지 하지만 만약 이 일 하나로 너희가 아빠를 저버리겠다면 그는 고개를 돌려 벽 쪽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나도 더는 책임질 생각 없어. 앞으로 대학이니 결혼이니 그런 얘기 꺼내지 마. 지원도 기대도 하지 마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말을 잃었고 아들은 입술을 깨문 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앞에 선 남자는 더 이상 가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단절하고 돌아서려는 낯선 남자일 뿐이었죠. 이혼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서류를 준비해 간 날, 그는 별다른 말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렇게 저는 조용히 암 치료를 받으며 병휴직을 내었고 몇 년 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미영이가 집으로 놀러온 날이었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익숙하게 현관에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이제 살 좀 쪄야지. 그게 아직 조금 힘드네. 마음이 살을 좀 깎아갔나 봐. 미영이는 조용히 내 손을 쥐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너 그 사람 소식 들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 여자랑 진짜 결혼했대. 얼마 안 돼서 애까지 낳았다지 뭐야? 완전 주책이야. 근데 지금 둘이 분위기 별로라더라. 나는 대답 대신 미영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듣는 사람도 없는데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여자 요즘 육아는 안 하고 SNS에 사진만 올리고 다닌대. 애는 거의 그 사람이 전담한다고 하고 학교에선 요즘 표정도 완전 말라있더라. 누가 보면 엄마 없이 혼자 애 키우는 아빠인 줄 알겠대. 그리고 또 이상한 얘기 좀 돌던데.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 쪽에 소문이 있대. 그 여자가 다른 남선생이랑 좀 수상하다고. 진짜 왜 그렇게 사나 싶더라 나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영이는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예전엔 왜 그렇게 착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됐어. 그 사람한테 더 뜯어내고 제대로 후회하게 만들고 이혼하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굴었냐고. 근데 말이야 지금 보니까 그냥 냅둬도 지 인생 지가 잘 꼬더라. 넌 진짜 잘 빠져나온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뉴스 하나가 퍼졌습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와 담임교사, 수업 시간 중 보건실에서 부적절한 행위, 동료 교사에 의해 현장 적발. 뭐 별일이 다 있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세상이 요지경이다 싶었죠. 며칠 뒤 저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따뜻한 햇살과 바람에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 같았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걸렸습니다. 세연 쪽 그 사건 진짜 실화래? 응. 보건실에서 들킨 거래. 선생님이 직접 현장 목격했다며? 그 여선생 전에도 말 많았잖아. 바람나서 이혼하고. 근데 이번엔 또? 기사에 지금 남편 이름까지 나왔대. 병든 아내 두고 이혼하고 그 남편이란 사람은 애들하고도 연 끊었다나 봐.
끼리끼리 만난 거지. 진짜 인생 막장이다. 손끝에 닿은 찻잔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내가 지워낸 자리에서조차 또 다른 흔적을 남기며 세상의 비웃음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더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했고 누구보다 자부심이 컸던 그의 커리어는 그 사건 이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죠. 더 이상 학교 안에선 그의 권위도 존경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가 지나가면 뒤돌아보는 시선과 조용한 수군거림만이 따라다녔습니다. 나와 가족으로 지내며 쌓아 올렸던 명예로운 시간들은 그렇게 우리와의 인연을 끝내자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며칠 뒤 딸과 아들은 오랜만에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의 치료가 끝난 뒤로도 자주 시간을 내어 함께 얼굴을 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딸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얼굴빛 괜찮지 않아? 전보단 훨씬 나아 보이셔. 말은 웃으며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은 걱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그래도 수술 직후보다 눈에 힘이 있으셔. 잠시 뒤 아들이 며칠 전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할 때가 너밖에 없다는 말과 함께 구안화사로 얼굴이 마비됐다고 털어놨다고 했죠. 지금은 보건교사는 동네 소문 때문에 친정에 가서 잠수를 탔고 혼자 아이를 돌보는 중이라며 딸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실 듣자마자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 그냥 저 사람 참 뻔하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아빠라 부르던 사람은 이제 완전한 남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은 한마디 덧붙였어요. 나는 이제 아빠 도움 필요 없어. 우릴 키우고 지킨 건 결국 엄마였으니까. 엄마 수술했을 땐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자기 아프다고 전화하는 거 너무 뻔뻔하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엔 지난 시간 쌓인 실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이서 그냥 잘 살자. 엄마랑 너랑 나. 이제는 그걸로 충분하잖아. 그 말에 딸은 조용히 웃었고 그 미소에는 깊은 안도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요, 평화롭습니다. 몸이 회복되니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딸아이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아들 역시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며 종종 따뜻하게 손 잡아주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말로 덮여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지만 끝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던 건 끝까지 책임지려 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분들, 병마와 싸우며 홀로 눈물 삼켰던 분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어느 날을 지나온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